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월 우리가 첫날입니다. 그죠? 예. 자, 오늘은 감정평가 한번 볼게요. 예, 감정평가. 페이지 330페이지. 좀 어색하네. 330 했나요? 예, 자, 우리가 감정평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요 감정평가는 우리 부동산 학기론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15% 내외로 출제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15% 내외로 출제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하면은 시험 문제가 꼭 6문제 이상이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 6문제 꼭 이상이 나와야 되고, 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8개 파트 중에서 가장 좋은 파트입니다. 공부하기 제일 좋은 파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그대로 성취 시험에 나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용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6문제는 여러분들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학생분들이 요 감정평가를 많이 안 하세요. 그 이유는 맨 뒤에 있어서 그래요. 맨 뒤에 8번 단위에 8번 파트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6, 7일 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다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1번 파트부터 해서 8개 파트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잘 안 와. 앞에 총론 보다가 뭐 또 반모하고 뭐 경주로까지 근거에 오다 보면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만 계속 반모하고 뒤에까지는 잘 안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할 때는 감정평가를 먼저 하시고 다시 8, 7, 6, 5 이렇게 하시고 1, 2, 3, 4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파트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진도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진도는 처음 나가는. 물론 11달 했는데 안 했죠. 11달 했는데 분명히 내가 뭘 외워라 했는데 분명히 안 해왔을 거야 내 생각에. 3방식 7방법 외우고 계세요? 네? 3방식 7방법.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렇죠. 항상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죠? 항상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첫째 날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우리 공부하러 갔으면은 분명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뭔가 남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나라가 경제 변동성이 너무 많죠. 지금 뭐, 이란, 미국 뭐 전쟁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많이 비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안 써먹어서 그래. 리츠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비웁니다. 그러고 우리가 주식, 수익도 높고 위험도 낮고, 공격적, 그 다음에 보수적 투자자 이런 용어를 많이 배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셔갖고, 나중에 한 10년 후에 변동성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어려워할 게 없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면안에 챗GPT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다 나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10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배당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물어보면 걔가 답 다 해줘. 답 다 해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벗삼아서 옆에 꼭 차고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큰 돈을 목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달 적립식으로 해서 한 달에 50, 50, 100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항상 돈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너무 높아 지금 전 세계 그죠? 불안해 그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떨어지더라도 포트폴리오는 잊지 말자. 절대 포트폴리오는 잊지 말자. 자, 그렇게 하고 33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고 하면은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수익이나 배당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걸 갖다가 한 50대부터 해서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에 그게 여러분들이 50살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60에서 나이가 자기 돈을 깔고 먹으면서 살기에는 조금 아까워. 그래서 이익이나 배당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기셔갖고 나는 60부터는 국민연금 좀 넣어줘. 국민연금도 그때 되면 넣으니까 더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꼭 챙기셔야 돼요. 자, 33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정평가.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등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동산 외에 부동산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뭐로 표시하는 거라고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자, 꼭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3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3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감정평가는 공부하기 좋다는 것이 공부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까만 부분에 박스 있죠. 요거 시장가치 기준원칙 돼 있죠. 요게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학자들이 설명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법제화 시켜 갖고 법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요게 조문이야. 그러면 조문 있는 것은 조문만 보시면 돼. 그래서 조문 있고 밑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밑에 그런 보실 필요는 없더라. 우리는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문 4개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시장가치 기준원칙. 완전 문제받치죠. 시장가치 기준원칙 요거.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몇 조일이 되어 있어. 맨 위에 332페이지 맨 위에 보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되어 있어.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요거.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칙.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현황기준원칙. 문제받치죠. 현황기준원칙. 이것도 감칙 6조. 자, 넘겨볼까요? 자, 334페이지 보시면은 개별물건 기준원칙. 개별물건 기준원칙. 자, 그 다음 한 개 더 할까요?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은 절차 및 기본사항,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절차 및 기본사항은 감정평가 용어가 조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 자, 넘기셔가지고 339페이지 돼 있죠. 339페이지. 339페이지 보시면은 기준 시점, 감정평가하는 규칙 2조 구조, 요거 4개. 자, 그 4개 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순서를 바꿔서 현황기준원칙부터 33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가 2문제 항상 나와요. 요거. 계산 문제 2문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워. 핀셋 공식 아시죠? 핀셋 공식. 공식 말고 있으면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꼭 가져가셔야 되고. 혹시 옆에 있는 언니가 계산 문제 버리라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그 언니를 버리라. 아시겠죠? 네, 제발 그 언니를 버리라. 공부할 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 자, 요 4개를 갖다 한번 담아 봤습니다. 현황기준원칙, 시장가치기준원칙, 그 다음에 개별물건 기준원칙, 기준시점. 자, 대충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현황기준원칙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토지 위에 집이 있으면 토지를 건부지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토지가 위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은 지목을 대로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눈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현황기준원칙.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해요. 시점 어느 시점? 기준 시점. 자, 그 다음에 개별물건 기준원칙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토지 건물이 있다면 토지 건물을 각각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개별물건 기준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내 부동산이 7억이 됐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보니까 다른 데 물어보니까 8억이네요. 이유를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길을 너무 조금 앞으로 밀었으면은, 그죠? 조금 앞으로 조금만 밀었으면은 나는 1억을 더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평가사하고 싸움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잡아놔야 됩니까?
기준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기준 시점을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날짜를 꼭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준 시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때의 가치는 감정평가의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가치.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평가사는 있는 물건 그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잡아야 되고 토지 건물이 있다면 각각 평가합니다. 가치는 어디를 보고 시장 가치를 보고 평가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현황 기준 원칙 한번 볼게요.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보니까 건물이 있고 밑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어. 그래서 평가사가 자기 눈으로 이렇게 쭉 쳐다봅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요. 토지에 건물이 있죠. 예,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건부지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입니다. 그럼 이걸 지목으로 대로 본다는 말이야. 대로. 눈에 보이는 상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현황 기준 원칙. 어느 시점? 기준 시점. 자, 교과서 보고 3개만 체크할게요. 예, 교과서에 보시면은 현황 기준 원칙에서는 그게 제일 먼저 기준 시점 하나 체크합니다. 기준 시점. 됐나요? 그쪽 아닌데 오른쪽인데 오른쪽. 현황 기준 원칙. 기준 시점 체크했나요? 예, 그 다음에 이용상황 체크합니다. 이용상황.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 요 3가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그 3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상태에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받는 그 상태 그대로. 용도를 공법 시한에 비하면 용도지역 있죠. 예, 용도지역 상태에서 보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은 안 된다는 말이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은 순간적으로 그 땅 위에다가 가건물 하나 지을 거예요. 예, 그래가 커피 장사를 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수용당하게 되면 나지보다는 건부지 평가액이 높다는 거 기억나세요? 수용당하게 되면 나지 평가액보다 건부지 평가액이 높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수용당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가건물을 살짝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일시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적 일시적인 것은 안 된다. 좋은 예로 우리가 가덕도가 좋은 예죠. 가덕도. 예, 가덕도 가면은 거기에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덕도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조금 지어놨어. 가건물 같은 거. 그분들이 가면 나중에 가족들 데리고 와서 뭐 멍게 비빔밥 먹으면서 가덕도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죠. 예, 보상 많이 받기 위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요 4개는 우리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예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런 거.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현황 기준이 원칙인데 거기 보니까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밑에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거기에 단어 3개 찾습니다. 법령 찾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찾았나요? 의뢰인 찾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 찾았나요? 자, 사회통념 찾습니다. 사회통념 찾았습니까? 요 3가지. 자, 그래놓고 7번 봅니다. 자, 현황 기준 원칙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저런 3가지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법성, 합리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적법성이나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지만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법령이기 때문에. 자, 그 내용 한번 찾아봅니다. 그 내용 밑에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야 된다. 적법성, 합리성을 따져야 되고 적법성, 합리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왼쪽 한번 볼게요. 시장가치 기준원칙. 자, 시장가치 기준원칙도 요거 현황 기준원칙하고 얘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습니다. 자, 시장가치 기준원칙은 시장가치 5개를,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딱 조문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문 그대로. 자, 거기 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시장 되어 있나요? 기간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 되어 있나요? 정통한 당사자입니다. 전문성은 없으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는 어떤 거래? 신중자발적인 거래. 거래는 어떤 거래? 신중자발적인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죠. 요걸 하더니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가치는 설명할 게 없어.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5개. 어떤 시장이라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에 어떤 공개된 후에 어떤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자발적인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가 있을 경우에 높은 가격을 하더니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그거는 조문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예외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 체크합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찾았나요? 어떤 경우? 똑같아. 앞에서 했던 법의사 똑같습니다. 법령의 어떤 다른 규정. 의뢰인이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 자, 그럼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검토해야 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합리성이라든가 적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7, 8번 봅니다. 이제. 자, 요 두 개는 현황 기준 원칙하고 시장가치 원칙은 예외가 똑같아요. 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현황 기준 원칙에서는 3가지 기억하셔야 돼. 기준 시점 상태에서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 그대로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하면 법의사야.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 의뢰인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게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건 좋은데 요런 두 개,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요런 거는 조건을 붙여 하더라도 적법성이나 합리성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단 어떤 경우?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적법성을 안 따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내놓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여 평가해야 한다. OX. X인가 하세요? X인가 하세요? 자, 그 다음 있죠. 자, 36개 작년 기출문제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3가지. 법, 의, 사 똑같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적법성을 따져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법의사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법의사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넘겨셔가지고 3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개별물건 기준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이와 같이 밑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평가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시는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토지 건물을 따라합니까 하면 안 그러면 일체로 해요. 아파트 거래할 때 일체로 하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무슨 부동산을 그래요? 다음 주 비울 건데. 다음 주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 앞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요. 복합부동산 기억나세요? 복합부동산. 예, 그래서 우리가 복합부동산,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원래 등기부로는 따로 되어 있지만은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같이 거래한다. 용도상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런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그때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일괄평가를 씁니다. 일괄평가. 자, 그 다음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인필가 어디나?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부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부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부분평가이고 구분평가입니다. 구분평가.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5층짜리 본 건물인데 여기 2층은 상가예요. 상가. 여기 2층은 상가. 그 다음에 이거 3, 4, 5 요거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이걸 상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 전체가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2층, 3층, 2층과 위에 3, 4, 5층은 따로 하셔야 돼요. 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이 하더라도, 같은 대상 부동산이라도 1, 2층과 3, 4, 5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부분하여 평가해야 돼요. 이때는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구분평가를 씁니다. 부분평가가 이거 뭐라고요? 구분평가를 쓴다 봐야 돼요. 자, 체크합니다. 거기 교과서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되어 있나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때는 뭐 한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자, 이번에는 5층짜리 건물이긴 한데 이 용도가 다 같은 거예요. 상가예요. 상가. 상가인데 요 위에 여기가 공실이었어. 한 10년간. 공실이었다가 한 10년 지났는데 여기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 여기 제가 임차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세월이 한 10년 흘렀죠. 그냥 주인이 임대료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봅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일체 대상 부동산입니다. 대상 부동산에서 하나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경우 있습니까? 일부분만 평가하고자 할 때는 부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분평가가 됩니다. 부분평가. 거기에 보니까 일부분 체크할까요?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토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내 토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수용당했어. 도시기획위에서. 이런 거. 그럼 내 토지의 요 일부분 요거 평가받아야 되죠.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럼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일괄평가할 때는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 그 다음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하지 마시고 일부분평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치 무슨 평가? 구분평가. 대상부동산의 일부분을 평가하자 할 때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래서 가치 구분평가, 일부분평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자, 교재 한번 넘겨봅니다. 자, 페이지 339페이지죠. 339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기준 시점은 두 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보니까 두 개로.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라 되어 있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점은 여러분들이 두 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로. 첫 번째, 평가사가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어떤 날짜인데 하니까 가격조사가 뭐한 날짜? 완료한 날입니다.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 자, 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오늘이 3월 1일인데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이때 의뢰가 들어왔어. 의뢰. 2월 1일 날 의뢰가 들어왔고 2월 10일부터 가격조사를 내갖고 2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가격조사. 그 다음에 2월 앞으로 이 앞에 늦게 온 대로 앞으로 잘하시는 분 앞으로 와야 돼요. 잘하시는 분이 앞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편하죠. 왜? 대답을 빨리 해주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니까. 항상 수업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을 어느 분을 보고 수업이 들어가죠. 오늘은 저분하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딱 그런 생각을 하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넘어가, 진도가. 근데 그분이 고개를 끄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다시 물어보죠. 다시 물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어떨 때는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죠.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이때 접수를 냈습니다. 장부상이었던 서류로 전부 다 접수를 해서 2월 19일 날 이렇게 해서 보고했다 봐야 돼요. 그러면 기준 시점 며칠이에요? 네? 며칠? 15일이죠. 아시겠죠? 가격조사가 만 날, 완료한 날, 2월 15일입니다. 요게 기준 시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예상으로 기준 시점은 미리 잡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의뢰인과 요청해갖고 이게 미리 잡을 수도 있는데 미리 정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면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 무작정 할 수 없죠. 뭐 임진왜란 1590년도로 하겠다. 뭐 1960년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할 수 있는데 가격조사가 뭐야 된다? 가능하여야 한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럼 4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3시간 반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우리가 총론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감정평가는 수업 시간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시험 문제예요. 왜? 내용과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거는 경제론 파트를 내가 이런 식으로 A 방식으로 설명하면 출제자는 B 방식으로 또 출제가 나올 수가 있어. 왜? 다른 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개론이야. 전부 다 논리예요. 논리. 부동산학개론. 다른 건 다 법이에요. 우리 부동산 과목 중에서 다른 건 전부 다 법이야. 공법, 중개법, 민법. 그래서 민법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가 외우고 책임만 딱 잡아놓으면 문제가 풀려. 왜? 그 안에서 문제 나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학개론만은 뭐가 됩니까? 개론이야.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감정평가만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 똑같아.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띄어쓰기 하나 안 틀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한 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는 시험 문제라 봐야 돼. 자, 4가지입니다. 기본원칙, 현황기준원칙, 시장가치기준원칙, 개별물건 기준원칙, 기준시점. 현황기준원칙이라는 것은 3가지 기준시점 상태에서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기준원칙. 일시적이나 불법적인 것은 안 된다.
자, 여기는 시험 문제가 한 7, 80%가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조건을 붙여 평가해야 된다. 어떤 경우? 법의사. 법령이 다른 기준, 의뢰인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합리성,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나요? 자, 시장가치 원칙은 딱 5개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가치 원칙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기간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당사자는 정통한 당사자. 거래는 어떤 거래? 신중자발적인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걸 시장가치라고 그래요. 조문에 딱 고려 적혀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이것도 뭐 있습니까? 법의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이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는 뭘 따져야 된다? 조건, 적법성, 합리성을 따져야 된다. 결여되는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이 지나선 토지 건물을 각각 원칙하는 게 여기 원칙이지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여기는 항상 예외가 나와. 예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할 때 일치로 하죠. 이런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가치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평가? 구분평가. 대상 부동산의 일부분만을 평가하자고 했을 때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해도 되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외 있죠. 미리 정할 수 있더라. 단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4개. 36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왔고 출제 비중이 엄청 좋습니다. 36회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자,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341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자, 여기만 넘어가면은 가치나 가격은 요거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만 가치나 가격을 구분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굳이 구분하자면 원래는 같은 말이죠. 가치, 가격, 가액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말이 돼야 되는데 굳이 구분하면 이렇다는 거야. 자, 임장 가가지고 3억짜리, 이게 주택을 하나 샀어. 별장주택을. 그래서 이 집이 한 1년 지나면 여기에 얼마 될 거라고, 한 4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얼마? 3억. 여기 가격이야.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미래값 4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가격을 이야기하겠어요? 가치라는 것은 미래 가치다. 안 그러면 현재 가치다. 예?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가치라는 것은 4억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어느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마찬가지죠. 남편분이 엄청 잘 지를 거라 생각해. 마치 내를 평생 공주로 모실 거지. 그런 가치를 보고 결혼해. 어느 시점에? 결혼하기 전에, 현재 시점에.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그건 될 수가 없어.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이 4억이라는 것은, 이 4억이라는 가격은 이거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존재 안 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금액을 언제 생각한다고? 현재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 가치는 무슨 값? 현재 값. 여기서 가격이라는 것은 3억이죠. 지불했어.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과거값이라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는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 가격은 교환이 돼갑니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제 지불된 값입니다. 과거값. 그래서 가치의 전문가가 누가 됩니까 하면 감정평가사. 가격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소장님들. 조금만. 사장님 말이야. 2,000원만 조금 내리시면은 그래 되겠구만은. 자기가 막 가격 결정을 합니다. 어쩔 때는 매수인 편에 붙어갖고, 어떨 때는 매도인 편에 붙어갖고, 막 이렇게 보고, 중개로 많이 좀 줄기 같은 쪽에 살짝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란 것은 주관적, 추상적, 가격이란 것은 객관적, 구체적. 그리고 가치는 이러한 금액이 다른 사람들은 4억이라 볼지 안 보죠. 다른 사람은 혹시 뭐 2억 5천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뭐 3억 그대로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OX.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OX. 네? 맞아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거는 다 O. 두 개 다 O인데 내가 말로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한 개는 틀린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한 개는 틀린 것 같은데 어느 게 틀렸을까? 밑에 게 X, 여기 X. 내 앞에 앉아라 그랬잖아. 그래. 자,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동네에 여기 4억짜리, 여기 거래가 됐어. 4억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장 가치는 다른 데서 보니까 비슷한 부동산이 전부 다 얼마에? 6억이 팔립니다. 근데 4억에 거래된 것을 보니까 정려야. 그죠? 정려는 보통 한 30% 정도는 다운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가격은 4억짜리인데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6억짜리야. 그래서 가격 때문에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 가격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건 이거는 X입니다. XR. 됐나요? 가치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맞아. 가치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가격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물건 하나를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식당 가면 5천원짜리는 그냥 5천원짜리야. 5천원짜리가 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식당 가서 7천원 하는 거야. 7천원 하면 쌉니다. 싸. 그게 7천원짜리야. 7천원짜리. 아울렛 매장에서 물건 사도 마찬가지죠. 뭐 80% 할인해본들. 그 금액이 그 가치야, 그냥.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지만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건 모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싼 돈 주라 그랬어. 비싼 돈 주라 그랬어. 뭐가 틀려도 틀리죠. 뭐가 틀려도 틀려.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가격과 가치는 비례관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화폐 가치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화폐 가치가 붙어버리면 요거는 무슨 관계? 요거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 떨어졌어.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봐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원래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인데? 비례 관계인데 앞에 화폐 가치란 말이 붙으면 반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단기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 단기에는 가격은 괴리, 장기는 일치.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정부가 5월 9일 날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다주택들은 이제 중과세 때린다는 것을 확정 지어 놨습니다. 확정 지어 놨어.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장기는 또 올라간다 봐야 돼.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정책과 시장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놨을 때마다 마찬가지야. 단기는 누가 이깁니까 하면 항상 단기는 정책이 이겨요.
단기는 항상 정책이 있고 장기는 누가 이깁니까 하면 시장이 이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이기지만은 장기는 뭐다? 결국 시장이 이긴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서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괴리 하락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 결국은 올라간다 봐야 돼요. 안 그래요?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기 정책이 조금 이제 길어질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집을 팔았으면까지 정책을 지금 단기 정책을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어떤 단기 정책이 조금 과정이 길다 하더라도 장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는 결국 시장이 이긴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단기에는 어떻게 되고 정책 규제 때문에 항상 단기에는 괴리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치 시장과 맞아진다 봐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항상 어떻게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에는 일치하더라. 돈만 있으면 빨리 올라가서 하나 사고 싶은데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가치가 일어나는 데는, 가치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데는 형성 요인과 그 다음에 발생 요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그래서 형성 요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국 요인이에요. 전국 요인.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요인, 사회, 경제, 행정 이런 거 있죠. 정부가 내놓는 사회, 경제, 행정의 모든 요인을 뭐라 그러고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미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지역 요인. 우리 집 집구석에 미치는 것을 뭐라 그래? 개별 요인. 요게 가치의 어떤 형성 요인이라 봐야 돼요. 시발점. 가치가 튀어나오는 요인. 가치가 튀어나오는 요인. 형성 요인의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자, 그 다음에 가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면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가치가 또 만들어진다 봐야 돼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유용성이란 것은 뭡니까? 만족감이죠. 이거는 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 부동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것은 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잠재 수요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돼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뭡니까? 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의사 플러스 뭘 갖춘 자, 구매력을 갖춘 자, 얘가 붙어줘야 돼. 잠재 수요가 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것은 내 부동산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매매 양도돼야 됩니다. 매매나 양도가 돼야 됩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치는 없죠. 매매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발생 요인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때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됩니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치 형성 요인의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일찍에, 발생 요인 하면 유유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가 일어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가치는 무슨 가치예요? 이때 가치는 시장 가치가 아닙니다. 이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라 봐야 돼요. 내가 우리 형님 덜미기 갖고 오해하라 그랬죠. 우리 형님 덜미기 갖고 오해하라 했는데 기억나세요? 예? 기억 안 난다. 우리 형님이 술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술만 마시면 일찍이 뭐 됩니까? 이름이 돼요. 나중에 지발로 집구석을 어떻게 나가더라? 유유히 나갔습니다. 발로 유유히 나왔어. 아직 연락 안 되죠. 그러면 형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일찍에. 형 하게 되면 일찍에.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유유히 됩니다. 유용성은 뭐라고? 만족감. 그 다음에 유효수요는 의사 플러스 구매력.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 수요가 많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성. 그래서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합니까 하면은,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344페이지 있죠. 344페이지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할 거예요.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하면 가치 재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발생 요인들을 자극하는 요인들이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이걸 갖다 자극하는 요인이 그거 가치 재원칙입니다. 가치 재원칙. 어떤 사람들은 또 가격 재원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치나 가격은 같이 본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